안녕하세요. 저는 소아마비로 인해 다리를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다가 산고로 인해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시작된 진통으로 인해 급하게 병원으로 오시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오토바이에 치여 돌아가셨죠. 저는 저주받은 아이였어요. 어머니의 가족들은 어머니를 잡아먹고 태어난 저를 원망했고요. 결국 저는 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인 친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다른 집 할머니들과 조금 다른 구석이 있는 분이셨어요. 지적 장애가 있는 분이거든요.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였어요. 하루는 정말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더라고요. 분명 아침까지는 맑았는데 학교를 마치는 학생들에게 비상이 걸렸어요. 하지만 크게 걱정할 일들은 아니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부모님들이 우산을 들고 학교로 찾아오셨거든요. 할머니는 아주 사소한 것도 잘 놓치는 분이셨기에 약간의 걱정스러움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데리러 올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는 학교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단 3명만이 교문 앞에서 멀뚱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친구가 소리쳤어요. 누구 온다.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고 정문을 바라봤죠. 멀리서 오는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또렷해지자 마음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당혹감을 감출 수 없게 됐어요. 멀리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제 할머니였는데요. 우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우산을 쓰지 않으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을 떨면서 저에게 우산을 건네주셨어요. 어딘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그날 이후 할머니와 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뻔했어요. 제 할머니가 바보 천치라서. 그제야 지금까지 봐왔던 할머니의 어리숙한 모습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소아마비에 걸린 이유가 제때 백신을 맞지 않아서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죠. 저는 만 2세 전에 3번 맞아야 하는 백신을 맞지 못했고요. 발열과 두통, 구토, 설사 등 여름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앓다가 결국 소아마비에 걸리고 만 것이었어요. 저는 다리를 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적장애를 가진 할머니, 나를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함께 어머니의 곁으로 간 아버지, 제 생일이 부모님의 기일이라는 사실이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다리를 절지 않아도 됐을 텐데 생각하기 시작하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게 보였어요. 자존감도 당연히 떨어졌죠. 게다가 다리를 절뚝인다는 이유로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힘이 있어서는 안 눕그 정도로 놀림받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꼼짝없이 당하기만 하자 아이들은 다리를 저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것과 할머니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 가난한 것까지 뭉뚱그려 저를 놀리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저를 괴롭히는 그 아이들이 미운 마음보다 그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절뚝거리는 제 몸을 슬쩍 밀다가 깔깔거리며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부러웠어요. 아, 저 아이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뛸 수도 있구나. 걷고 싶을 때 걷고 뛰고 싶을 때 뛰고 어색하게 걷지도 않고. 그 누구도 저 아이들이 걷는 걸 신기하게 보지 않는구나. 아이들은 몸으로 투닥거리면서 노는 경우가 많죠.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저를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전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원치 않는 주변의 배려 때문이었죠. 원치 않는 배려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배려는 긍정적인 단어지만 배려하는 대상에게 도움이 되어야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원치 않는 배려를 베푼 사람은 다름 아닌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살던 지역에서 가장 작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니 저를 모르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학생 수도 많았죠.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도 존재했어요. 앞서 말했던 직구는 장난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 나이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저도 친구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친구 한 명과 몸으로 투닥거리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선생님이 친구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저희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선생님은 왜인지 화가 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친구는 제 목에 팔을 건 채로 선생님을 어리둥절하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친구의 뒷덜미를 낚아채고는 큰 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친구한테 무슨 짓이야? 일순간 저희를 둘러싼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저와 친구를 신경도 쓰지 않던 아이들마저 저희 쪽을 바라봤죠. 친구는 당황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께 물었어요. 네. 저희 그냥 노는 중인데요. 선생님은 들고 있던 출석부로 친구의 등짝을 내려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게 지금 노는 거야? 다리 저는 애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노는 거냐고. 제가 선생님 저는 괜찮은데요 라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너 얼른 사과해. 친구는 졸지에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사과해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당시 선생님의 권위는 대단했지만 친구는 억울한 마음에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저희는 놀고 있었던 거예요. 얘도 아무 말 안 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프게 하지도 않았어요. 선생님은 더욱 화를 내셨어요. 얘가 정상인이랑 같아? 넌 정상인이고 얘는 비정상이야. 다리가 없으면 정상 아니면 비정상이야. 말 자체도 불쾌했지만 제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친구와 평범하게 놀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말은 제 기분을 더욱 상하게 만들었어요. 친구는 선생님에게 지지 않고 말대꾸를 했어요. 결국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선생님은 친구의 귀를 잡아당기며 교무실로 향했죠. 저는 친구의 억울함을 풀고자 어기적거리며 교무실까지 쫓아갔는데 제가 쫓아간 것 때문에 친구는 더 큰 벌을 받게 됐어요. 도대체 친구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여기까지 쫓아와서 해명을 하려고 하냐라는 이유로요. 친구는 결국 교무실에서 체벌을 받았고 그날 이후 그 친구와 매우 어색해진 사이가 됐죠.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 가까이 지냈다가 선생님한테 오해받을 수 있어서. 저는 몇 번이나 선생님에게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듣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장애인은 약자다. 장애인은 결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장애인을 비장애인처럼 대하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생각이 깊게 박혀 있는 듯 했죠. 선생님은 친구들과 제 사이가 멀어진 계기가 선생님 때문이라는 것은 모르고 저를 어색하게 대하는 친구들을 공개적으로 혼내기도 하셨어요. 제가 혼자서 공을 줍거나 교실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변에 있는 친구를 콕 찍어서 잡으셨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역시나 듣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에게 혼나는 친구들이 하나둘 늘어나자 제 주변에는 결국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저랑 붙어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가 빗자루질을 할 테니 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건 내 일이니 내가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진심으로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씨,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 아씨, 선생님이 도와주라 했잖아. 저는 천덕꾸러기 모두의 귀찮은 존재였죠. 그리고 대청소를 하거나 뭘 하려고 하면 저에게 안 해도 된다고만 하는 선생님 때문에 저는 남들 고생할 때 그 모습을 지켜만 보는 사람이 됐어요. 좌불안석이었죠.
저는 선생님이 저를 미워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건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진심으로 저를 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학년을 이렇게 보냈으니 2학년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소문은 저희 반을 넘어 다른 반까지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저는 철저히 외톨이였어요. 듣기 싫어서 저를 귀찮게 여겼다면 이젠 저를 그냥 미워하는 상황이 됐죠. 더 속상한 건 저와 대화 한 번 나눠보지 않은 동창들도 제 얘기만 듣고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에 대한 소문이 학교 전체부터 퍼져나갔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몸이 아픈 걸 무기로 삼아서 선생님에게 불쌍한 척을 했고, 동정심 작전으로 하기 싫은 일은 혼자서 쏙쏙 빠져나갔다는 소문이었어요. 심한 곳에서는 제가 다리를 저는 것이 전부 연기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왕따가 됐어요. 그런데 딱 한 명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바로 제 첫사랑이었죠. 수영이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았어요. 학교에서 한 주먹 한다는 녀석들도 한 성질 한다는 여자아이들도 수영이 앞에서는 누그러졌어요. 학교 여자애들은 수영이를 공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었어요. 수영이에게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우라 같은 게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었죠. 수영이는 모두에게 친절했고 저에게도 친절했어요. 그런데 당시 뭘 모르고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친구는 곧장 다른 친구의 손에 이끌려 떠났어요. 뒤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쟤랑 친하게 지내면 괜히 욕봐. 적당히 거리 두면서 지내. 그 수영이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들이 보고 혼을 낼까봐 빗자루를 낚아채댄 친구들과 달리 저에게 빗자루를 직접 쥐어주고 함께 청소를 해주었죠. 다들 이런 모습을 의아해했어요. 모두의 사랑을 받는 수영이가 저를 굳이 신경 쓰고 있는 것도 신기했고, 제가 청소를 하면 선생님들이 혼을 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몇몇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어딘가 모자란 아이가 예쁘고 인기 많은 여자아이의 관심을 받는 게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런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면 수영이는 저를 자연스럽게 데리고 나가서 쉬는 시간 동안 바람을 쐬어주고 함께 교실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제 앞에서 하지 말라고 대신 화를 내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랑 친하게 지내는 게 보기 싫어서 그러는 애들이잖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화를 내면 아마 너를 더 싫어할 거야. 내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해도 아마 내가 없는 곳에서 너를 더 괴롭히겠지. 마냥 착하고 친절하기만 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생각이 깊더라고요. 저를 마냥 배려하지 않았던 이유도 생각이 깊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제 첫사랑이 시작됐어요. 그때를 떠올리면 머릿속이 분홍빛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당시에 저는 행복하고 어딘가 들떠 있었죠. 저는 풋사랑을 숨기는 방법을 몰랐어요. 아마 제가 수영이를 좋아하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겠죠. 평소 저와 수영이의 사이가 좋은 것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양아치가 있었어요. 그 양아치가 저를 부른 적이 있어요. 절뚝거리며 밖으로 나가니 그 양아치와 친구들이 저를 비웃으며 보고 있더라고요. 양아치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넌 양심이 있냐? 다리 저는 놈이 무슨 자신감으로 수영이 같은 애를 쫓아다녀. 순간 울컥했어요. 난 수영이 쫓아다닌 적 없어. 나랑 수영이는 그냥 친구야. 그러자 그 양아치는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친구면 친한 거야. 수영이 생각은 안 하냐? 너 같은 놈이랑 같이 걸어 다니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너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했지? 괜히 찔렸어요. 사실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저와 수영이가 함께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쟤는 왜 저런 애랑 다녀? 제가 아무 말 하지 못하자 양아치는 이거다 싶어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너는 친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수영이는 아니야. 걔가 얼마나 착한지는 알지. 동정심으로 너한테 잘해주는 거야. 친구는 무슨. 아, 참, 걔가 뭐가 부족해서 너처럼 덜 떨어진 애랑 친구를 하냐. 수영이한테 너는 그런 거야. 길가에 버림받은 개한테 한 번씩 개껌 물려주는 정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극심한 분노를 느꼈어요. 수영이는 그런 애 아니야. 그런데 저를 더 화나게 하는 건 당장 달려가서 저 양아치의 멱살을 잡지 못하는 제 몸이었어요. 양아치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또 한 번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어요. 왜 열받냐? 응? 내가 열받으면 뭐 어쩔 건데? 왜 그토록 화가 났는지는 제가 가장 잘 알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수영이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양아치는 이런 제 마음을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 알려줄까? 수영이는 귀찮아해. 한번 도와주고 말 생각이었는데 내가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아 귀찮아 죽겠다 이래.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제 말에 양아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지 못하겠으면 수영이한테 직접 물어보든가. 그 자신감 있는 말투를 들으면 그 누구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양아치는 양아치일 뿐. 저는 수영이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인하지 못했어요. 혹시나 정말 수영이가 나를 귀찮아하고 있다면 그걸 수영이에게 들을 수 없을 것만 같았죠. 저는 수영이에게 질문하지 못한 채 얼마 지나지 않아 방학이 오고 학년이 바뀌면서 수영이와는 그렇게 천천히 멀어지게 됐어요. 저는 기숙 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공부를 잘한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나라의 지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할머니를 돌봐줄 누군가가 생긴 덕분에 저는 기숙 고등학교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공부에 전념한 이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좋은 일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다리 힘은 안 좋았지만 엉덩이 힘은 좋았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밖에 못 자면서 공부를 한 덕에 저는 손에 꼽히는 명문대에 진학하게 됐어요. 대학 입학이 확정되고 나서 입학 전까지는 제 인생에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상상과 달랐어요. 대학에서 제대로 된 친구도 못 만든 상태에서 졸업한 저는 긴 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야 했어요. 취업 기간이 긴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못한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같은 대학에서 학사 경고를 받은 친구들도 저보다 빨리 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을 못하거나 면접을 못 보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대학 교수님들의 컨설팅을 받을 때도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제 취업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취업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제 담임 교수님은 결국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고 마셨어요. 이런 말하는 게 정말 심란하다는 건 알지만 박군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지. 저는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그 사실이었죠. 사실 박군이 다리를 저는 것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착잡해지는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서둘러 말을 이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눈을 조금 낮춰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야. 물론 박군 성적도 좋고 스펙도 좋으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쉽게 들리겠지만 우선 어디든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게 낫지 않겠어? 가슴 아프고 차가운 말이었지만 그건 현실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고 결국 저를 받아준 회사 중 그나마 나은 곳에 입사하게 됐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들어간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제가 직접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입사원 2명이 일주일은 달라붙어서 해결해야 하는 일을 저는 혼자서 3일 만에 끝냈거든요. 저는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머리를 쓰려고 했고 남들보다 50배, 100배는 열심히 일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 생활은 일을 잘하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결과물은 승진을 앞둔 상사에게 돌아갔고, 분명 일을 완성도 있게 한 건 저인데 칭찬은 상사에게 아부를 잘 떠는 동기가 들었어요. 알고 보니 모두가 저 빼고 일을 마치면 회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왜 나는 데려가지 않았냐고 물으니 돌아오는 말은 소아마비라 술 마셔도 돼요? 였어요. 그럼 물어라도 주지. 이날 이후 사람들은 제 앞에서 대놓고 회식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대화에 끼려고 하면 상현 씨는 일 있지 않아요? 라면서 본인들의 일거리를 던져주었죠. 사회 초년생이었고 이후로 몇 년간 백수 생활을 해야 했던 저는 그저 열심히 하는 게 답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부도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차일피일 밀렸던 월급도 받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월급을 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어찌저찌해서 월급이라도 받았다던데. 저는 제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야 월급을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회사가 망했으니 일할 곳도 없어졌죠. 저는 이때도 외톨이였어요. 다들 모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 대화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얄미운 동기는 상사의 추천으로 비슷한 계열의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저는 또다시 백수 취준생이 됐어요. 다시 백수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신감은 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으니까요. 이 경력을 인정받으면 다음 회사 이직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제 예상은 맞아떨어졌고 저는 모든 서류 심사에서 손쉽게 통과됐어요. 그런데 면접이 문제였어요. 면접장에 제가 발을 디고 서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저를 위에서 아래로 쓱 훑어본 면접관들은 제 서류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제대로 된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로 정리해서 제출했는데 아무도 그건 보지 않더라고요. 뭐나 마나 뭐라는 감흥 없는 표정으로 제 이력서만 대충 흘겨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회사에 오면 다른 회사랑 미팅하는 일도 많을 텐데 그런 몸으로 거래처를 만날 수는 있겠어요?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회사 만나러 나가는 직원들은 회사 얼굴이거든. 최대한 외모가 멀끔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아휴 이건 뭐 어디 가서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차라리 이런 말이라도 해주면 다행이죠. 누군가는 제가 걷는 걸 보는 순간 저를 내쫓기도 했어요. 이것이 몇 개월 동안 100번 넘게 이루어지다 보니 저는 상처를 있는 대로 받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수중에 있는 돈도 떨어져서 요양병원에 있는 할머니의 요양병원비를 대는 것도 아슬아슬했죠. 결국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게 다다랐을 때 몇 년간 묵혀두었던 응어리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한 회사의 면접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그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어요. 요양병원 비용을 내기 전에 연락을 주는데 3일 뒤가 요양병원비를 내는 날이었거든요. 현재 수중에 있는 돈도 거의 다 떨어졌고 저에게는 돈 나올 구석이 없었어요. 돈이 급하면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한다는데 저는 그런 게 불가능했어요.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해보려고 시도는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이번 달 요양병원비를 내면 통장에 돈도 동의하겠더라고요. 생각이 복잡했어요. 오늘 면접을 가는 회사에 합격한다고 해도 한 달 동안 일을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한 달 동안 사용해야 할 생활비가 있어야 할 거고, 당장 할머니 요양병원비도 시급하고,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오면 참 좋았겠지만 지적 장애가 있던 할머니는 이제 약간의 치매기까지 있으셨어요. 제 손을 타야 하는 일이 하나둘 늘어나는데 제 손을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가끔은 제가 본인의 손자라는 것도 잊어버리셨거든요. 푹푹 쉬면서 면접을 볼 회사 앞에 섰어요. 작은 빌딩 안에 세를 주고 들어와 있는 작은 회사였어요. 회사 앞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한 직원이 나오더라고요. 직원이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면접 보러 오신 분이세요? 이리로 오세요. 직원의 말에 따라 걸음을 옮기는 순간 직원이 멈칫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뒤를 돌아 저를 보는데 눈빛이 싸늘하더라고요. 동시에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런 눈빛에 또 상처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회사에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이력서를 넣을 회사도 없었어요. 당장 돈이 나갈 곳을 헤아려 보면 10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었죠. 제발 제발을 반복하며 면접실 앞에 섰어요. 약간 칠이 벗겨진 면접실 문이 열렸고 저는 안내를 해준 직원을 따라서 면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면접관으로 있던 회사의 대표는 제가 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인사 하나 안 주더라고요. 그러고는 눈을 이력서에 고정한 채 자기소개해 바라고 했어요. 초면에 그것도 면접을 보러 온 사람에게 반말이라니. 기분이 확 나빠졌지만 저는 이것저것 따질 존재가 아니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죠. 대표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라고요. 학벌이 꽤 괜찮은데 왜 우리 같은 회사에 왔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회사는 제 눈을 낮추고 낮춰서 면접을 보러 간 곳이었거든요. 이 정도 스펙으로 여기를 왔으면 그만한 결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저를 훑어보는 대표의 시선이 제 다리에 머물렀어요. 왜 여기로 왔냐는 대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고민은 필요도 없었어요. 대표가 먼저 답을 말했거든요. 아휴, 다리가 저 모양이네. 에휴. 대표는 자신의 생각을 숨길 의지가 없었어요. 대놓고 저를 경멸하듯 바라봤죠. 그러고는 저를 데려온 직원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야, 최성주. 밖에서 기다리던 직원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대표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던 채 이력서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직원에게 소리 질렀어요. 너는 일을 이따위로 하고 월급을 받고 싶어?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바닥에 나뒹구는 이력서. 제 서류를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온갖 욕을 듣고 있는 직원. 저런 거 데려와서 어디다 쓸 건데? 넌 내 돈이 쓰레기로 보이냐? 저런 놈한테 월급을 주게. 너 일 똑바로 안 하면 바로 나가라 그랬지? 진짜 쫓겨나고 싶냐? 직원은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지만 그러면서도 끝끝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처음에 미안했는데 그 눈을 보니 미안한 마음도 쏙 들어가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미안할 건 하나도 없었어요. 대표는 직원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이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장애가 있으면 양심을 좀 가져라. 왜 열심히 사는 정상인들 사이에 섞이고 그래? 너 같은 놈 하나 있으면 물이 얼마나 흐려지는지 알아? 응? 무슨 생각으로 이력서를 냈어? 너 내 회사가 작아 보인다고 무시하냐? 내가 너 같은 장애인한테 무시당할 만큼 만만한 사람인 것 같냐고. 요즘엔 아주 개나 소나 날 무시해.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이딴 것도 면접을 본답시고 찾아오고. 애씨.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 대표라는 작자는 자기보다 힘이 없는 직원과 저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이었어요. 직원은 참아야 할지 몰라도 저는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너네 둘 다 당장 안 꺼지고 뭐해? 저는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대표에게 크게 소리 질렀어요. 야! 일순간 공기가 조용해졌고 대표와 직원은 이게 미쳤나?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왜? 장애인이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봐? 나는 다리를 저는 것뿐이지 벙어리는 아니거든. 나 같은 인재가 이 후진 회사까지 와서 면접을 봐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모자랄 마당에 나가라는 게 뭔 발전이 있겠냐? 다리를 저는 나보다 사람 보는 눈이 발바닥에 달린 내가 더 이상해. 대표는 벌떡 일어나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지지 않고 소리 질렀어요. 웅성웅성거리면서 몇몇 직원들이 다가왔죠. 당신은 평생 건강할 것 같지? 평생 멀쩡하게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아닐걸. 당신처럼 무리하게 구는 사람들은 저기 많아. 그러니까 뒤통수 조심해. 당신이 나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라고. 악에 받쳐서 말을 했어요. 아마 평생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게 한순간에 터진 것이었겠죠. 대표는 마음껏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장애인에게 한 소리를 듣자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난 것 같았어요. 다른 직원들까지 와서 보고 있었으니 자신의 권위가 훼손됐다고 생각했겠죠. 그러자 대표는 직원들에게 뭘 봐? 가서 일 안 해? 구경 끝났어? 라고 소리치더니 그대로 제 뺨에 자신의 손바닥을 휘둘렀어요. 저는 몸을 지탱하지 못했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순식간에 부어오르는 뺨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대표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말을 더듬으며 직원들을 내보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죠. 대표는 면접실을 빠져나가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5분도 되지 않아서 한 여자가 달려들어왔어요. 대표의 와이프인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합의를 요구했어요. 제가 고소할 거라고 하니까 한 번 더 고소당하면 징역을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울먹거렸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처음 불렀던 합의 금액의 3배나 되는 금액을 불렀어요. 멈칫했어요. 그 정도면 할머니의 요양병원비도 낼 수 있었고 몇 달 정도는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합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돈에 굴복한 제 모습이 한심스러웠어요. 합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통비 몇 푼을 아끼겠다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 하루가 고된 탓이었을까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대로라면 얼마 걸어가지도 못해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옆에 보이는 중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시간이 늦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없었죠. 학교 안에 있는 작은 정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어요. 낭패였어요. 우산이 없었거든요. 정말 최악의 하루였어요. 저는 작은 정자에 벌러덩 누워서 이 거지 같은 하루를 곱씹고 있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싶었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젠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서늘한 바람에 몸이 살짝 떨렸지만 일어날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다 포기한 상태였던 것 같네요. 그렇게 눈을 감고 한참을 있다가 빗줄기가 살짝 줄어든 것 같아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전히 비는 쏟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정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우산도 없이 사람 혼자서요. 저는 제가 헛것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서 있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조금씩 걸음을 옮겨 정문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또렷하게 보이는 그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어요. 깜짝 놀라서 제 외투를 집어들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다급하게 다가오는 저를 보고 반가운 듯 웃었다가 이내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에이, 우리 수영이가 아니구먼. 저희 할머니를 봤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은 치매를 앓는 분이셨어요. 할머니 여기 계시면 감기 걸려요. 일단 저랑 저기로 가요.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정자 아래로 갔어요. 할머니는 한참 쏟아졌던 빗속 때문에 온몸이 홀딱 젖은 상태였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외투로 할머니의 몸에 있는 물기를 살짝씩 털어냈어요. 그리고 혹시나 다치신 곳은 없는지 살피던 중 할머니가 맨발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급하게 나오신 건지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할머니 안색이 점점 파래지고 있거든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학교 경비실이었어요. 저는 그곳으로 가서 경비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경비원은 쫄딱 젖은 저와 할머니를 보더니 크게 놀랐고요. 저희 둘을 안으로 들여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할머니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렸죠. 할머니는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다가 이불을 덮고 잠에 드셨고요. 저는 주무시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열심히 말려드렸어요. 더러워지고 상처난 발도 깨끗하게 씻겨드렸죠. 할머니에게 해드렸던 것들이 이렇게 쓰이다니 신기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누군가가 경비실을 두드렸어요. 경찰이었고 그리고 한 여자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의 손녀로 보이는 그 여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몸이 범벅이 되어 울었는지 눈은 빨갛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죠. 할머니는 손녀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는지 부스스 일어나셨어요. 할머니는 눈앞에 보이는 손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활짝 웃으셨어요. 우리 손녀 비 와서 할미가 데리러 왔어.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손녀가 비를 맞을까봐 그 비를 뚫고 찾아온 것이었죠. 할머니 속 손녀는 중학교 시절에 머물러 있었어요. 할머니를 한참 살피던 손녀는 이제야 제 생각이 났는지 퍼뜩 정신을 차리곤 인사를 건넸어요. 90도로 깍듯하게 몸을 굽혀 감사 인사를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거기 안 계셨으면 비 때문에 쓰러지셨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과한 감사 인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을 저으며 별일 아니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때 저는 고개를 든 손녀의 얼굴을 보고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건 손녀도 마찬가지였죠. 그 손녀는 중학교 시절 멀어졌던 제 첫사랑이었어요. 수영이는 곧 연락하겠다며 제 연락처를 받아갔고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연락을 기대했어요. 어릴 때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도 시간이 지났으니 그 마음도 옅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아, 그럼 그렇지. 내 주제에 이딴 감정은 사치다 생각하면서 다시 취업 준비에 매진했어요. 그런데 잊혀갈 때쯤 수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당시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던 상태라 만남이 꺼려졌지만 계속해서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 수영이를 끝까지 외면하지 못했어요. 수영이는 제게 선물을 건넸어요. 이거야. 우리 할머니 도와주느라 옷이 엉망이 됐을 것 같아서. 거절하려고 했지만 수영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거절하지 마. 우리 할머니 생명의 은인이 이 정도는 하게 해주라고 말하더라고요. 어색한 공기를 뚫고 수영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하는 것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길래 그렇게 뜸을 들이나 싶었어요. 중학생 때 왜 날 갑자기 피한 거야? 갑자기 중학교 시절 이야기라니. 그때 일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영이 같은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 저를 신경 쓰고 있었을 리 없으니까요. 제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자 수영이는 머쓱해하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나는 우리가 제일 친한 친구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갑자기 나를 멀리해서 내가 뭘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분명 수영이가 저를 귀찮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수영이의 말은 그것과 정반대였어요. 너 기숙 고등학교 들어갔거든. 알고 있었어. 내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기숙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길래 애들이랑 내 얘기를 하게 됐어. 그런데 그때 다른 애들이 나더러 너 박상현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더라고. 그제야 내가 널 싫어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날 멀리한 이유가 내가 널 싫어한다는 소문 때문인지 계속 궁금했어.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수영이에게 물었어요. 그럼 내가 날 싫어한다는 게 헛소문이었다는 거야? 수영이는 펄쩍 뛰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너를 왜 싫어해? 나는 우리 학교 애들 중에서 너를 제일 좋아했었어. 아, 그런데 갑자기 수영이의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요. 저는 제가 왜 수영이를 피하게 되었는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수영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수영이는 크게 화를 냈어요.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 그딴 놈들 때문에 너랑 나랑 멀어졌던 거야? 어쩐지 그 자식 더럽게 질척거리더라. 대학 가고 나서도 내가 걔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수영이는 저와 수영이 사이를 이간질한 양아치에게 쌓인 게 많아 보였어요. 그런데 곱게 생긴 얼굴로 화를 내니 마냥 웃기고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긴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온 오해와 어색함을 풀고 다시 친구가 됐어요. 친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수영이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리고 경력도 짧지만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수영이가 만든 작품을 본 회사가 수영이를 팀장 자격으로 스카우트해 갔더라고요. 우와, 우리 나이에 벌써 팀장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수영이는 손사래를 치며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팀장이 뭐해? 일이 많아서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못 쓴다가 겨우 시간 내서 할머니 보러 간 거였는데 그때 할머니를 잃어버렸던 거야. 아,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아, 그런데 어쨌든 할머니는 무사하시죠? 너도 다시 만났으니까. 몇 달 동안 휴가 못 쓴 것도 행운이었다 싶어. 순간 분위기가 몽글몽글하게 변했지만 저는 얼른 그런 이상한 분위기를 없애버렸어요. 여전히 제 마음에는 나 주제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현재 상황을 수영이도 알게 됐어요. 제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영이는 자기 지인의 회사에 저를 소개해 준다고 했어요. 거절했지만 그 지인이 딱 저 같은 사람을 구한다고 했다며 면접이라도 봐보라고 했죠.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그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면접을 볼 때도 이 회사는 다른 곳과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회사의 사장님은 제 다리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혹시 못 봤나? 면접 합격 통보를 해놓고 나중에서야 합격을 취소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제가 먼저 다리를 저는 사람도 괜찮으냐고 물으니 사장님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주 업무를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잘 걷는 게 중요합니까? 라고 저에게 되려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준 최초의 면접관이었던 거죠. 삼촌도 제가 수영이의 오랜 친구고 할머니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어요. 정말 삼촌은 제 실력만 보고 뽑으신 것이었어요. 수영이에게 너무 과한 호의라고 이야기하니 수영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호의는 너한테 기회를 준 것까지야.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까지 따낸 건 내 호의가 아니라 순전히 내 능력이야. 저는 수영이와 가깝게 지내면서 그동안 무너졌던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랑 친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너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과 가진 것을 확실히 아는 친구였어. 다리가 불편한 건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공부에 최선을 다했지. 넌 그때 내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모를 거야.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저 살기 위해 했던 공부를 그렇게 봐줄지 몰랐어요. 집구석 놈들이 발로 밟은 책을 툴툴 털어서 가방에 넣는 거 보고 내가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어. 그리고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쭉쭉 오르는 것도 멋졌고. 나는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었잖아.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으로 들어보는 칭찬이었어요. 버리면 아까우니까. 아, 그리고 거기에 적힌 필기도 다시 쓰기 귀찮고. 성적은 내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기는 해서. 그런데 누구나 그 정도로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왔을 거. 수영이는 이렇게 말하는 제 얼굴을 힘껏 부여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멋있게 봤다고 그럼 그렇구나라고 해.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잖아. 너처럼 데워보겠다고 공부했다가 커피만 쏟고 성적은 나오지도 않았어. 수영이는 그토록 듣고 싶던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었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잘난 남자로 만들어주는 여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영이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할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 앞 벤치에 앉아서 수영이의 이야기를 기다리는데, 수영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숨 쉬는 것마저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상현아, 우리 결혼할래? 저는 겨우 숨을 내뱉었어요. 아, 결혼? 저희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 장난치지 말고.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답답해서 가만히 못 있겠어. 우리 정도면 잘 맞는 것 같아. 난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고 너랑 함께 있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 아,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결혼은 아니지. 아, 그럼 연애부터 하자는 거야? 연애. 아, 그, 그, 그래, 아니, 저는 순간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연애라니. 내가 수영이랑 연애를? 말을 바꾸려는데 수영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연애부터 하자. 이게 수영이의 책략이었어요. 제가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한데 소심한 성격 탓에 만나자는 말을 못하니 이런 방법을 쓴 거였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수영이는 제가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냐는 의미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됐는데, 그때마다 면전에서 되받아 주었죠. 결혼을 준비하게 됐을 때도 수영이 부모님을 뵙는 것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제 불편함을 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저를 대견하다고 생각해 주셨어요. 할머니를 도와주었던 은인이라는 것도 한몫했고 말이죠. 수영이의 할머니와 제 할머니는 현재 같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분이 잘 맞더라고요. 어렸을 적 친구를 만난 것처럼 서로를 보면 까르르 거리며 소녀처럼 즐거워하세요. 저와 수영이를 다시 만나게 해준 할머니에게 감사하고, 한때는 원망하기도 했지만 부족한 형편에서도 저를 키워주신 저희 할머니에게도 온몸을 다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준 수영이.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